미국의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한 뒤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과 관련해 재협상을 언급했습니다.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가 봉합된 것처럼 밝힌 청와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사드 청구서에 이어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책임 분담 발언은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 36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사들였고 미국의 무기 수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이 넘어지며 작업하던 노동자 6명이 숨지는 등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직장을 잃은 노동자 6명이 서울 광화문의 고층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1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돌아봐 달라는 외침을 위해 물과 소금으로만 버티고 있는데 이 고공 농성장에 JTBC가 직접 올라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대선을 여드레 앞두고 지지층 확장을 위한 각 당 후보들의 프레임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다시 적폐청산을, 홍준표 후보는 좌파 집권 저지를, 안철수 후보는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격차를 벌리며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층의 지지를 받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이 상승세를 기록해 국내당 안철수 후보와 2위 다툼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서로 다른 지자체 소속으로 나뉘어 생활하는 곳이 있습니다. 행정 경계 때문에 바로 앞 학교를 두고도 멀리 돌아가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갑자기 튀어나온 트럼프의 사드 비용 요구 발언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틀이 지난 어제 청와대는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한 뒤에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에 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통화 당사자인 맥마스터 보좌관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다른 얘기를 했죠. 사드와 관련한 문제를 재협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까지도 혈맹과의 약속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그 혈맹의 최고위층과 진실 공방을 벌여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걱정스러운 일은 당장 누구 말이 맞느냐가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이용한 이른바 트럼프식 장사 외교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먼저 미 정부의 사드 재협상 방침을 이한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The last thing I would ever do is contradic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s not what it was. 한국 측의 사드에 대한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냐고 확인하는 미 언론에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그런 게 아니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기존 합의는 재협상 전까지만 유효하며 미국은 그 말을 지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What is the relationship on THAAD, on our defense relationship going forward, will be renegotiated as it's going to be with all of our allies.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사드 배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재협상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한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We expect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do more, and whether it's this missile defense system or other systems. 유럽, 일본과 함께 한국을 특정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등 안보와 관련해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김관진 실장은 미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김 실장과 통화한 맥마스터 보좌관은 재협상을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게 같은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맥마스터 보좌관의 말을 양국 합의를 지키겠다는 뜻으로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35분간 통화하면서 혈맹임을 재확인했다던 한미 안보수장의 발언은 하루 만에 엇갈렸습니다. 허버트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 보좌관은 사드와 관련된 문제는 모든 동맹국과 재협상하겠다고 말했는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습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한국이 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김 실장의 말은 어제 내놓은 해명과 똑같습니다. 통화 중 재협상 이야기가 나왔는지 물었지만 청와대는 외교안보 사안의 특성상 통화 내용 공개는 어렵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1조 원짜리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 또다시 보안을 이유로 깜깜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는 사드 비용 문제가 재협상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면 이게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는 거랑 뭐가 다르냐,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협의를 해봐야죠. 지금 현재 얘기한 것만 갖고 우리가 사전에 그렇게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맥마스터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방점은 양국 합의를 지킨다는 것에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속된 말로 미국의 뒤통수를 맞은 것이냐? 아닐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면 더 문제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김관진 실장은 사드 배치 비용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사드 배치를 기습적으로 하는 과정에도 모두 관여돼 있습니다. 윤서령 기자입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월 미국을 찾아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와 북한이 미사일을 쏜 날에도 플린 보좌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플린 보좌관을 대신해 허버트 맥마스터 보좌관이 취임하자 김 실장은 또다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마다 김 실장은 사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요구하자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말만 이틀째 반복하면서 정작 중요한 돈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의 과거 발언을 돌아보면 사드 비용 문제가 결국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정황도 드러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우리가 분담하는 부담금 속에 2019년부터는 포함될 가능성도 있죠. 포괄적인 의미에서 네. 인건비, 시설비, 무슨비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이 나눠졌기 때문에 네, 다 들어갈 수 항목이 있는. 포함되면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비용 문제가 불거질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 방미와 통화 과정에서 비용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사드 협정문뿐 아니라 협상 과정 전체가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혼란스러움을 풀 수 있는 키는 김관진 실장이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김 실장의 발언과 행동에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진실 공방이 되고 있는 김관진 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의 전화 통화 얘기부터 좀 살펴보죠. 예, 간단히 짚어보면 김관진 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은 어제 통화를 했다고 청와대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예. 그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사드 청구서 논란이 확산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예. 문제는 내용인데 청와대는 기존 합의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고 맥마스터 보좌관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 트럼프는 언론 인터뷰에서 2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라고. 네. 근데 이게 그 대통령 참모가 이걸 뒤집을 수는 없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예. 맥마스터 보좌관의 인터뷰를 짚어보면 재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사실상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당초 자신들의 입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장 김 실장과의 통화 내용부터가 이제 공개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김 실장이 초기부터 사드 문제에 관여를 해왔던 건 맞죠? 네. 예. 정부에서 아무도 사드는 우리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시점, 그러니까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관진 장관은 당시에는 국방부 장관이었거든요. 예. 한반도 사드 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드를 구입해가지고 배치할 계획은 없다. 이런 것을 명확히 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미국이 들어오는 거는 괜찮습니까? 미국이? 예, 주한미군에 전력화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때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때 김 실장은 작전 범위가 한반도에 국한돼 있다. 그러면서 우려를 부정했습니다. 예. 아무튼 사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논리적 기반을 그때 김관진 실장은 제공한 셈인데 예.
지금 결과를 보면 사실 그 반대로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려스럽단 말이죠. 사드 배치 과정에도 김 실장은 역시 이제 관여를 했는데 이번에 말이죠. 예.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그죠? 그 이후에 사드 배치를 본격적으로 주도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만약 해외를 방문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성격이 굉장히 짙은 것이다. 예. 이게 외교가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을 때인 1월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당시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났고요. 중국의 반대와 상관없이 사드를 예정대로 배치하겠다라고 말해서 외교적인 논란까지 빚은 바 있습니다. 예, 뭐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이 그때 굉장히 극도로 민감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지난해 3월에도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죠. 그때 김 실장은 미국으로 가서 사드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 중국의 반발에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김관진 실장은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을 했고, 그죠? 그다음에 배치에 관여를 했고, 네. 또 대통령 유고로 사드 배치가 재논의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관철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군요. 예. 그리고 또 게다가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방위비 분담금이 예상될 수 있는 것 또한 지난해 7월에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처럼 한반도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김관진 실장이 깊숙이 개입한 모습입니다. 예. 지난해 3월 사드 발사대가 갑자기 들어온 것과 또 최근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절차가 무시되면서까지 사드 포대가 성주 골프장에 기습적으로 배치된 과정 또한 김 실장이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예, 지금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미국과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오늘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과 어떤 이면 합의를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안보실장 등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대선 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문 후보 측 송영길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협상 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재협상 시 입장이 맞지 않으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도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밀실에서 멋대로 합의해서 야반 반입하고 미국의 뜻에 끌려다닌 끝에 돌아오는 것은 돈 내라는 고지서뿐이다.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섰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도 찬성 입장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드 배치 찬성이었기 때문에 정부 간 합의를 만약에 공식적으로 깨트린다고 한다면 재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드 배치를 강력히 주장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일단 비용 부담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의 계산은 사드 비용을 내거나 아니면 미군 주둔 비용을 올려달라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비용 흥정의 종착역은 결국 미국산 무기 구입 요구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인 나라가 바로 한국이고 그 규모는 36조 원이 넘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이 도입한 미국산 무기는 모두 36조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국방비 38조 원과 맞먹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F-35 도입 사업 등 앞으로 지급해야 할 돈도 10조 원이 넘습니다. 미국의 무기 수출국 내역을 보면 한국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발언은 한국을 압박해 미국산 무기 구매를 더 늘리려는 속셈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책임 분담 발언이 이런 속내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대해 재협상하겠다는 책임 분담은 한국의 국방비를 늘리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미국 무기 도입으로 이어져서 미국 내 국방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발 추가 청구서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일본의 대형 호위함이 미 해군 보급함에 대한 보호 임무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작년에 안보법을 시행한 이후의 첫 작전입니다. 북한을 압박하고 일본에는 군사주권을 확대해주고 한국에는 돈 문제를 본격 거론하는 것. 이것이 한반도 위기설의 실체에 대한 또 다른 해답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일본의 대형 호위함인 이즈모가 오늘 오전 요코스카 기지를 출항했습니다. 오후에 지바현 보소반도 앞바다에 있는 미군 보급함과 합류했습니다. 무기 등 방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즈모함은 앞으로 이틀 동안 태평양 해상에서 미군 함정을 호위하게 됩니다. 일본으로선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일본 언론은 미 항모 칼빈슨 전단의 보급할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엔 평화유지군의 출동 경호 임무에 이은 무기 사용 방어 명령으로 일본 군국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칼빈슨호를 한반도 쪽으로 보내며 북한을 압박하고 한국에 대해선 사드 비용 분담 카드를 내민 미국이 정작 일본에는 군사 자위권을 확대시켜주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마이니치와 도쿄신문은 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확률이 희박한 태평양에서의 작전은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에서 타워 크레인 일부가 무너져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배승주 기자, 사고 당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 뒤로 일부 작업장에 불이 켜진 삼성중공업이 보이실 겁니다. 사고가 난 곳은 화면에서 볼 때 제 왼쪽 뒤편이 제 7안벽인데요. 지금은 다른 작업장과 달리 불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제시 삼성중공업 안에는 각 작업구역을 안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오후 2시 50분쯤 제일 안쪽에 있는 7안벽에서 석유 시추 구조물을 3도크로 옮기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을 하다 32톤급 타워 크레인과 부딪힌 뒤 타워 크레인의 와이어를 끌고 갔습니다. 이후 타워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붐대를 지탱하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붐대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 붐대가 지상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을 덮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노동절이었지만 노동절이어서 쉬는 날이었지만 3만 명 중 절반가량인 15,000명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붐대가 떨어진 곳이 화장실 인근 흡연실 구역인데요. 사고 당시 노동자들이 쉬는 시간이어서 이곳에 모여 있었고 이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미 6명이나 숨졌는데 중상자가 있으면 혹시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인명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까지 사망자는 71살 고모 씨와 62살 서모 씨 등 6명으로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상은 5명, 경상은 20명 등 모두 31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요. 현재 현장에서 사상자들 수습 작업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거제 백병원과 대우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중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크레인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충돌한 게 사고 원인이라고 했는데 크레인이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신호에 따라서 한 대씩 움직이게 돼 있는데요. 오늘 사고는 2대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부딪혔던 겁니다. 기계적 오류로 신호 체계가 오작동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건지 등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현장 작업 노동자들은 신호 체계 오작동으로 오작동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크레인을 이동하는 과정에 조종하는 사람들이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측도 곧바로 종합 상황실을 만들어 구조 활동을 지원했는데요. 오늘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크레인 충돌 사고는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현장에서 배승주 기자였습니다. 하루 평균 7명이 노동재해로 사망한다. 서울 광화문 광장 11층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18일째 단식 중인 6명의 해직 노동자가 말한 이 불행한 통계는 공교롭게도 오늘 크레인 사고로 또 들어맞고 말았습니다. 물과 소금만으로 버티고 있는 이들은 해고는 또 다른 사망 선고라고 외치는 중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대선에 묻혔습니다. 이수정 기자가 단독으로 올라가서 만나봤습니다. 또 하루를 버텨야 하는 여성 노동자는 가족에게 편지를 쓰고 오래 굶어 힘 빠진 다른 노동자는 누운 채 책을 읽습니다.
이들이 머무는 공간은 사람 하나 지나가기도 힘든 폭 80cm의 철제 통로입니다. 광화문 광장 10층 건물 옥상에 설치된 광고판 한가운데입니다. 해직됐거나 해직 위기에 놓인 서로 다른 회사 출신의 노동자 6명이 공동투쟁위원회를 만들어 옥상에서 18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직으로 7년 일하다 직장이 폐쇄된 김혜진 씨는 마지막 몸부림이란 심정으로 농성장에 올랐습니다. 이름 없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재해로 하루에 7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 끔찍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모욕적 대우와 무리한 초과 근무를 중단해달라고 한 게 전부였던 오수일 씨는 하소연할 곳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는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노조를 만들면 조합진이 계약을 해지해서 업체를 쫓아냅니다. 고공농성에 참여한 6명 노동자 모두 대량 해고와 노조 파괴 등 각종 불법이 일어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거의 관심을 안 가지죠. 똑같은 노동자인데 본인들이 내일 겪을 수 있고 모레 겪을 수 있는 일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단식을 시작했지만 물과 소금만으로 버티기는 점점 힘이 듭니다. 몸무게가 뭐 5kg, 2kg 이상 빠졌으니까 물만 먹고 하다 보니까 잠대 자고 이러니까 설사를 해요. 농성자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대선입니다. 대선까지 8일 남았죠. 지지율 변동은 지금 1위 후보를 빼고는 이전 어느 대선 때보다도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후보 진영은 내 표는 지키고 다른 후보의 표는 끌어모으기 위해서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다시 적폐청산을 외쳤습니다.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의 부정까지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연일 종북 좌파 척결을 외치면서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수층을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를 영입해서 개혁 공동정부 추진을 내걸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까지 끌어안겠다는 입장입니다. 세 후보의 정치적 좌표와 지향점이 선거 막판에 비교적 분명해지는 상황입니다. 이희정, 최수연, 박병현 세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노동자를 무시하는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적폐청산을 강조했습니다. 부패기득권의 나라를 만든 그 세력과 손을 잡아 정권 연장을 꿈꾸는 사람과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동자를 무시하는 정당과 세력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당선되면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검찰과 국정원을 확실히 개혁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최순실을 비롯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제제사 모두 국가가 환수하겠습니다. 지난주 내놓은 대선 공약집에도 적폐청산을 첫 머리에 올렸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4대 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도 전면 재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문 후보가 이명박 정부를 거론한 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인데 적폐청산의 대상을 MB 정권으로 확대한 겁니다. 문 후보 측 한 관계자는 남은 기간 지지층 확장보다는 지지의사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 연일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불만을 나타내며 여론조사 기관을 응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집권하면 이런 가짜 여론조사 기관을 없애버리겠다고 한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한 5일까지인가 그 전에 조사한 것 가지고 발악을 할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민간 기업을 마음대로 폐쇄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발언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보수 세력을 괴멸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캄보디아의 양민 학살 사태인 킬링필드를 연상시킨다고 받아쳤습니다. 이런 과격한 발언의 배경에는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좌우 이념 대립을 강조하는 표현도 자주 등장합니다. 홍 후보는 지난 주말 일정 동안 좌파라는 단어만 20번가량 반복했습니다. 종북은 9번,
친북이란 단어는 3번 나오는가 하면 문재인 후보에게 친북 좌파나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올해 초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정치권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해선 안 된다며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하는 것에 대해 불가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도 보수층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로 해석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5주차 여론조사 결과 5년 전 대선과 비교했을 때 안 후보의 지지층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수 표심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로 옮겨지자 안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안 후보는 개혁 공동정부 구상안을 발표하고 김종인 전 대표를 준비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대선을 약 일주일 앞두고 통합을 내세워 사실상 마지막 외연 확장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정부 구성 문제를 놓고 안 후보와 김 위원장 사이에 다른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도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통합정부에 의사가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후보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안 후보와 김 위원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안 후보 측은 서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이고 큰 의견 차이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각각 제주와 서울을 공략했습니다. 행선지는 이렇게 달랐지만 두 후보 모두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 제주를 찾았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시민들을 만나 역전의 드라마를 써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승민이 좋은데 유승민을 찍으면 딴 사람 될까 봐 걱정이다. 선거는 여러분 좋아하는 후보 찍는 게 선거입니다.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단일화를 두고는 자신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후보로 선출한 대통령 후보가 접니다. 자기 행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단일화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첫 일정으로 전태일 다리를 방문해 노동헌장을 발표했습니다.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학로로 자리를 옮겨서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향해 달려가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될 사람 밀어주자는 대세에 편승한 표, 그게 저는 진짜 사표라고 생각합니다. 대세에 편승한 표는 대한민국도 바꿀 수가 없고 내 삶도 바꿀 수가 없어요. 대선이 여드레 앞으로 다가오면서 두 후보 모두 사표 심리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이제 대선을 8일 앞둔 상황에서 양강 구도가 깨지면서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2위권 다툼이 치열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안지연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신문이 의뢰한 디오피니언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문재인 후보 37.3%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홍준표, 안철수 후보 간 격차는 4.7%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미디어 오늘과 STI 여론조사에선 안철수, 홍준표 두 후보 간 격차가 1.8%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방신문 7개사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만 두 후보 간 격차가 오차 범위 밖이었고 5.2%포인트였습니다. 이처럼 2위권 경쟁이 심화된 건 무엇보다 홍 후보가 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며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의 과반인 52.8%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만 놓고 보면 홍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율로 문 후보와 소수점 차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선 직후인 4월 초 안철수 지지층 가운데 절반가량인 54%만 계속해서 안 후보를 지지했고 16.5%는 홍준표 후보로 13.4%는 문재인 후보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홍준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연일 여론조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숨은 보수층, 즉 샤이 보수 같은 현장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샤이 보수도 판세를 바꾸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한국갤럽은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 조작기관입니다. 홍 후보가 적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선거 끝나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도 지난 총선을 예로 들며 여론조사가 표심을 왜곡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묻힌 표가 15%가 있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바닥의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여론조사가 얼마나 많은 폐해를 줬는가. 약 15%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생긴 숨은 보수층, 이른바 샤이 보수란 얘기입니다. 전문가들도 박 전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과 최근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을 찍었다고 응답하는 비율 차이를 샤이 보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철수 후보를 통한 전략투표, 홍준표 후보를 통한 소신투표, 또 투표 불참 등으로 갈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세의 근본적 변화를 주는 데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역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 결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실제 대선 여론조사는 표본수가 적고 조사 방법이 집전화로 쏠리는 총선 여론조사보다 오차 가능성이 낮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엿새 동안 진행된 대선 재외국민 투표 마감 결과 역대 가장 많은 22만 명이 참여해서 75.3%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퍼센티지는 등록한 사람에 대비한 그런 퍼센티지입니다. 지난 대선보다 6만 3천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 대한 재외국민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가별로는 유권자가 가장 많은 미국이 71.1%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중국은 80.5%, 일본은 56.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 투표지는 9일 대선 당일에 개표됩니다. 공약 파보기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후보들의 청와대와 국회 이전 공약을 다뤄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대통령과 참모진의 거리를 좁혀서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윤석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윤석 기자. 자, 현재 청와대 구조가 구중궁궐이다. 그리고 참모들하고 얼굴 보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고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그 얘기가 아주 극대화돼서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현재 청와대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은 대통령 집무실과 이 참모진이 머무는 비서동 사이의 거리가 약 500m입니다. 예. 걸어서 10분 가까이 걸리는 그 거리라고 하고요. 이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선 이 청와대 본관과 대통령 관저가 이 비서동과 너무 멀다는 게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잠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도 있고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자전거 얘기 아무튼 그때 화제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주 비교되는 미국 백악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청와대와는 구조부터 많이 다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백악관 내부 구조도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요. 웨스트 윙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영상회의실과 내각회의실이 맞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모진이 일하는 공간이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있다는 거고요. 또 언론 브리핑룸 역시 가까이에 있는데 모두 걸어서 30초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예. 제가 미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Good morning, Mr. President. You wanted to see me? Thanks for coming in early. They can shuffle your schedule, sir. But Must have missed a memo. Trying to get ahead of the day. 물리적 거리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모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거 영화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실제 그 공간을 그대로 따와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번엔 후보들의 공약을 그럼 살펴보죠. 예, 먼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이 위기 상황에서 이용하는 청와대 지하 벙커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청와대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했고요. 청와대 본관 등은 앞으로 일반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관저는 그냥 청와대 안에 관저를 쓴다는 거죠? 지금 관저도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광화문 인근으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예. 아직 구체적인 장소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경호실에서는 경호상의 문제를 당연히 제기를 하겠군요, 일단. 예, 맞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직접적인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정부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저격의 위험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또 주변에서 가격 집회 시위가 발생될 경우엔 대통령이 정부 청사 안에서 고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예. 다만 이 경호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조금 엇갈렸는데요.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미국 그 백악관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하더라도 그 위험을 제거하고 불안전성을 없애주는 것이 경호의 업무이기 때문에 경호 조치를 하면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예. 문재인 후보 측 역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이라고 한 것은 한쪽에선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격 얘기까지 나오고 예. 한쪽에서는 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뭐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야 되겠죠. 되는 사람의. 예, 맞습니다. 예. 또 다른 후보들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예, 일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청와대 전체를 아예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만 이 세종시로 옮기는 부분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임시로 청와대 비서동 안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어서 함께 하겠다고 밝혔고요. 예.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집무실을 대통령 비서진들이 머물고 있는 비서동으로 아예 이전을 해서 그곳에서 함께 근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예. 본관은 앞으로 외빈이 찾아왔을 때 의전용으로만 활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요, 이 세종시에 청와대 분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서울과 세종시에 있는 청와대 두 곳 모두에서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청와대와 함께 국회를 옮기는 공약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먼저 문재인, 심상정 두 후보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부 상임위 등을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세종시에 근무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이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느라 고속도로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예. 국회의원들만 몇 명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도 계속 서울에만 머무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다른 후보들은 아예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긴다는 공약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후보는 국회를 아예 통째로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공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다만 국회 이전은 청와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때문에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상당수 국회의원이 현재 이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실현 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뭐 아무튼 누가 되든 뭔가 바뀌긴 바뀔 것 같습니다. 설마니 이거 뭐 있어 보니까 지금이 괜찮은데 뭐 이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으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죠.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보수 표심을 자극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이번엔 도로 점거 논란과 관권 선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경남 양산 유세 현장에서 벌어진 일 때문인데 다른 후보 측에서는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 최대 번화가에 있는 왕복 5차로 도로가 홍준표 후보의 유세장으로 변했습니다. 1시간 30분 넘게 차량 통행이 통제되면서 항의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이전에도 차 없는 거리에서 유세를 하거나 이면 도로를 가득 채운 인파가 큰 도로로 넘어오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후보 측의 요청으로 도심 주요 도로의 차량 통행을 막고 법에서 금지한 도로 점거 유세를 허용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5,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물론 이제 뭐 도로가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지시를 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다음에 다른 후보가 이곳에 오면 똑같이 통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은 이날 유세에 경남도청이 개입했다며 관권 선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경남도청이 특정 단체의 홍 후보의 유세 일정과 함께 인원 동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SNS 제보 메시지를 공개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논평을 통해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사고로 숨을 거둔 구의역 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외주업체 소속이던 김 씨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드러나면서 울분을 샀죠. 그동안 서울시가 여러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태윤 기자입니다. 안전업무 직원이 스크린도어 밖에서 레이저 센서를 점검합니다. 스크린도어 안으로 들어가 점검해야 했던 기존 적외선 방식을 개선한 겁니다. 서울시는 사고 이후 종합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장애물 감지 센서를 개선해 장애율을 45%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처우 개선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주를 주던 안전 업무를 직영화했지만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어서 임금과 근무 환경에서 차별이 큽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4조위계대로 교대 근무가 진행되지만 안전업무직 같은 경우에는 3조위계대로 근무 형태부터 정규직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또 121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승강장 안전문 관리소는 여전히 4곳에 불과합니다. 관리소와 멀리 떨어진 역에서 사고가 나면 이동하는 데만 40분이 걸릴 정도입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고 2인 1조로 근무하기도 어려운 업무 강도를 낮추기 위해 38명을 추가 고용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메트로는 무기계약직의 임금을 높이는 것을 논의 중이고 다른 처우 역시 차례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태윤입니다.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내부 수색 작업을 시작한 지 2주째입니다. 처참하게 사가버린 유류품은 많게는 하루에 100여 점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9명의 미수습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신항에 머물며 계속 취재하고 있는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곳곳에 구멍이 뚫린 교복 조끼, 해지고 찢겨져 절반밖에 남지 않은 스웨터. 주인을 찾기 위해 목포시 홈페이지에 속속 올라오는 세월호 유류품 사진은 참사 후 3년 동안의 흔적과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목포시로 걸려오는 문의 전화는 많지만 홈페이지에 올라온 157점 가운데 현재까지 주인을 찾은 건 4점뿐입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유류품들이 쌓이는 가운데 미수습자 발견 소식도 아직 들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절을 맞아 목포신항엔 위로의 뜻을 함께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 컨테이너 2동은 지난 주말부터 미술 전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예술가들이 만든 세월호 관련 작품 30여 점을 6월 1일까지 무료로 전시합니다. 그나마 수색 작업에선 속도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5층 선미 전시실의 외부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이 이어지면서 이제 5층 바닥이 외부에서도 들여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주 안으로 절단 작업을 마친 뒤 4층 객실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단원고 여학생들이 머문 4층 뒷부분까지 진입로가 확보되면 수색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우 전 수석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30분이 안 돼서 끝났습니다. 재판 준비 기일이라 출석 의무가 없었기 때문인데 우 전 수석 측은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다음 재판은 한 달 뒤에 열립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 선고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최대한 심리를 늦추려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은 별다른 성과 없이 28분 만에 끝났습니다. 준비 기일이라 출석 의무가 없었던 우 전 수석도 법정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준비 기일에선 정식 재판에 앞서 앞으로의 진행 계획을 정리해야 하지만 우 전 수석 측은 검찰의 사건 기록을 복사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의 기본적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기록을 복사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우 전 수석 측에서 이달 10일에 복사하겠다 했다며 재판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또 공판 준비 기일 역시 3-4번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통상 1-2회 정도가 진행이 되고 효율적 재판을 위해서 변호인 측에서는 미리 열람하여 준비 기일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사건이 늘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도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재판에서도 변호사들이 기록 검토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을 앞두고 전남대병원이 당시 병원에 근무했던 의료진의 생생한 증언을 모은 책을 발행했습니다. 환자의 40%가 총상을 입었고 계엄군이 병원에도 무차별 사격하고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총탄 흔적이 선명한 철제 캐비넷, 그 안에 들어있던 의사 가운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병원 진료실의 모습입니다. 계엄군이 병원에도 총격을 가한 비인도적인 진압 사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전남대병원이 이번에 발간한 증언집에는 의사, 간호사 등 28명의 증언과 당시 진료일지 사진 등이 실렸습니다. 의료진들은 계엄군의 병원 집중 사격이 이미 알려진 21일뿐만 아니라 27일에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전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223명인데 이 중 91명이 총상을 입었고 구타로 인한 부상도 58명에 이른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총상을 입은 사상자들의 참혹한 모습과 밤낮 없이 진행된 응급수술, 시민들의 헌혈 대열 등 당시의 긴박한 상황도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들어오면 바닥에 눕혀놓고 피부터 넣어주고 혈관부터 잡아야 되니까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다는 것을. 전남대병원은 내일 증언집 5.18 10일간의 야전병원에 출판 기념회를 열고 공식 배포를 시작합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은행 이용자들 사이에서 대출 금리는 뛰어가는데 예금 금리는 기어간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가계가 예금 이자로 받은 돈보다 대출 이자로 낸 돈이 지난해 처음으로 많아졌습니다. 반면 은행의 수익은 올해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가계의 이자 수지가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받는 이자 수익보다 대출 이자로 낸 지출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대출 금리는 올라간 건 체감을 하는데요. 예금은 워낙에 기존에 저금리였기 때문에 수치로 보면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이자 소득은 36조 1천억 원으로 2015년보다 5.4% 줄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가계가 이자로 지출한 금액은 41조 7천억 원으로 12.6% 급증했습니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은행의 이익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이자 순이익은 33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말 3.29%에서 올해 2월 3.38%로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예금금리는 연 1.63%에서 1.5%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예금금리의 역주행에 4대 시중은행의 1분기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급증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네, 우리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34년 만에 세계 4강 신화에 도전합니다. 오는 2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 대회인데요. 대표팀 핵심 전력은 코리안 메시로 불리는 이승우 선수입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1983년 6월 우리나라 축구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에 출전한 대표팀은 우루과이 등 강호를 꺾고 4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일궜습니다. 멕시코 4강 신화의 주역 박종환 감독은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34년이 지난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이 열립니다. 대표팀의 핵심 공격수 이승우는 등장부터 강렬했습니다. 3년 전 16세 이하 축구 한일전에선 60m를 혼자 돌진해 수비수 3명을 제친 뒤 골을 성공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뛰는 이승우는 지난 3년 동안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난달 잠비아전에선 골키퍼 키를 살짝 넘기는 절묘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선 강호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를 상대하지만 자신감이 넘칩니다. 쉽지 않은 조편성이 나왔는데 이런 거를
저희가 이겨내고 올라가야지 뭐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는 뭐 4강이나 우승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 축구의 미래로 기대를 모으는 이승우. 멕시코 4강 신화의 재현이 그의 발끝에 달려 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끼리 소속된 지자체가 다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동과 뒷동 쓰레기 봉투가 다른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먼 곳으로 다니게 되면서 단지 내 위장 전입도 비일비재합니다. 행정구역 경계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 이야기를 밀착카메라가 담아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안양에 있는 인덕원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다른 취재진은 각각 택시를 타고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을 할 텐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사님, 안양시 평촌동 번지로 가주세요. 의왕시 포일동 번지요? 각자 택시에 오른 뒤 서로 다른 행선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1km 남짓한 거리를 달린 택시가 도착한 곳은 아파트 단지 사이를 가로질러 나 있는 도로입니다. 저는 안양시 평촌동을 향해서 왔고요. 뒤에 취재진은 의왕시 포일동에서 도착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530여 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는 전체 6동 중 5동은 안양시, 나머지 한 동은 의왕시에 속해 있습니다. 행정경계 기준이 되는 왕복 2차로를 사이로 지어져 한 아파트가 서로 다른 지자체 소속으로 분리된 겁니다. 중앙선, 노란 중앙선. 예.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경계로 해가지고 그쪽으로는 의왕, 이쪽으로는 안양.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서로 다릅니다. 여기가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여기 안양시고요. 요거는 의왕시고. 안양은 550원, 의왕은 680원. 행정구역 때문에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바로 집 앞에 있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아파트 일부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매일 왕복 4차로를 2번 건너서 10분 가까이 걸어야 합니다. 자녀 주소만 인근 아파트 단지로 옮기는 위장 전입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 앞에 초등학교지고 지금 주소지 몰래 옮겨가지고 안양으로 다니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반에만 한 3명 있어요. 주소지 몰래 옮겨서.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행정경계 문제로 불편을 겪는 곳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용인과 수원시 경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건널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용인시와 제가 서 있는 이곳 수원시가 경계가 나뉘다 보니 이 주민들은 바로 100m 앞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대신 20분 거리에 떨어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계속 먼 데로 다니다 보니까 안심이 안 되죠. 아이들 걸음으로는 30분 넘게 걸리죠.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경계 조정으로 생기는 세수 손실 등 양측 의견을 좁히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쉽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단체장님들이 야 우리가 이걸 주고 이걸 받아도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자체 간 행정 권역 다툼으로 불편을 겪는 건 오로지 주민들의 몫입니다. 행정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기준, 바로 주민들의 편의가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So obviously he's a pretty smart cookie.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청년은 우물에 비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망하는 나의 모습과 현실 속 나의 모습은 때론 같을 것이고 때론 같지 않아서 서글프기도 할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바라보는 나와 타인이 바라보는 나는 얼마나 다를 것인가. 나는 광주 사태 씻김굿의 재물이다. 그의 자서전이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해진 증언집 5.18 10일간의 야전 병원은 당시 환자들이 피 흘리며 누워있던 병원에까지 계엄군이 총기를 난사했다는 슬픈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타서전, 누군가는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책을 출간했더군요. 둘 사이의 간극은 멀고도 깊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다른 전임 대통령 역시 같은 논란을 불러온 바가 있었고 내일 재판이 시작되는 탄핵된 대통령 또한 시민과는 아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으니 자신이 바라보는 나와의 간극을 좁히기란, 타인이 바라보는 나와의 간극을 좁히기란 이토록 쉽지 않은 일인가 봅니다. 극사실주의 초상화가 유행했다는 조선시대에는 세도가의 얼굴이라 해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정조시대 재상 채제공의 초상화는 비두루만 시선, 즉 사시가 있는 그대로 그려졌고 심지어 일국의 왕이었던 철종의 초상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연두 자국이나 사마귀도 있는 그대로, 그것은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보다 스스로 보기에 부끄럽지 않음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겠죠.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라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젊은 시인이 부끄러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정말 부끄러워야 했을 이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제 남은 일주일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고 그 누군가는 그보다 먼 훗날 자서전을 쓸 것이고 소망하건대 그 자서전은 그 뒤에 나올지도 모를 타서전과 크게 다르지 않기를. 아니 더 소망하건대 타서전은 필요 없기를.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트럼프가 10억 달러짜리 청구서를 내밀고 안보보좌관은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미군이 자신들 보호용으로 자신들의 돈을 들여서 배치한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했던 사드 배치 찬성론자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의중부터 판단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잠깐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궁금한 게 있는데 재협상을 하자고 하면 그냥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재협상을 하자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들끼리의 어떤 고도의 협력 체계가 아니면 지금 사드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고 한미는 지난해 2월부터 약정을 맺어서 이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협상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게 된 무기거든요. 재협상 하자 그러면 해야죠. 그럼 재협상 한다고 해서 뭐 10억 불이니 뭐니 내놔라 하면 다 줘야 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논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사드는 전략자산이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배치하는 결정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미 국방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의 10억 불 예산을 대라고 비용을 대라고 통보한 이면에는 이 사드 배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했다는 그런 어떤 정황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럴 때 트럼프는 이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에다가 비용을 대라고 통보하라고 누구한테 지시했겠느냐?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입니다. 그 안보보좌관이 트럼프한테 지시받은 내용을 이번에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맥마스터가 얘기할 때 물론 뭐 자기는 대통령 부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맥마스터한테 미리 얘기하고 한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일단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맥마스터가 그걸 추스리는 상황이냐 이거 어떻게 봅니까? 자, 그 관계는 확실치는 않지만 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한국 방위를 위해서 배치하는 전략 자산이니까 한국의 비용 문제를 협의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시를 받고 맥마스터가 카운터 파트너인 예. 김관진 안보실장한테 얘기를 했다면 밀실 협상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혼자만 알고 일단 기존 합의대로 배치한 다음에 예. 나중에 이 문제를 사드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 국방비 문제를 협의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밀실 협상은 없었던 예.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초기 논란으로 잠깐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네. 사드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이 미처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사드는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고,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냐 한국 방어용이냐 가지고도 사실 결론이 채 안 나와 있던 상황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예. 왜냐하면 이게 막 들어오면서 이런 모든 논쟁들이 뒤로 파묻혀버리고 네. 사드를 가져오면 한국 방어에는 필수적인 것이고 네. 안 가져오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논란이 흘러갔단 말이죠. 네. 김종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가 들어온다고 해서 한국의 방어 역량이 결정적으로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예. 안 들어온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가 무너지는 것도 아닌 제한적 성능을 갖고 있는 전략 무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26일 날 새벽에 성주 부지에 사드가 들어오던 바로 그날 해리 해리슨 미 태평양 사령관이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예. 한국하고 중국과 북한을 방어하는 통합 미사일 방어, 이걸 이제 IAMD라고 합니다. 예. 인티그레이티드 에어 미슬 디펜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중국 방어 견제용이에요. 그것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 이 사드는 IAMD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예. 이것은 미국이 이 사드로 인해서 그 형성되는 국제적인 MD 네트워크가 중국에 대한 방어용이라는 것을 최초로 저는 노골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그 탐사 플러스에서 지난번에 정재영 기자가 보도를 자세히 해드렸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걸 이제 MD 체계의 일환이라고 이미 다 전문가끼리 얘기하고 있고 이후에 청문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다라는 것을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이 한국 방어용이라고 여태까지 이 찬성해왔던 사람들은 또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같이 다 휩쓸려 들어가는 겁니까? 자, 몇 가지가 수정돼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한국 방위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전략무기가 사드라고 이야기했죠. 예. 우리 국방부 설명입니다. 예. 그러나 해리스 사령관이 얘기한 것은 주한미군이 아니고 예. 태평양 사령부가 미 국방부의 미사일 방어국과 함께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죠. 예. 우선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10억 불이 지금 당장 나왔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그 한국 방어해 주는 거니까 10억 불 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트럼프의 논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김종대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네. 그것이 꼭 한국 방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체 방어 체계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럼 우리가 10억 불을 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논리가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국익에 맞습니다만은 예.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방부는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예. 뭐 주한미군 방어용이라고도 안 그랬고 한국 방어용이라고 계속 그 당위성을 지금까지 확산시켜 왔거든요. 예. 결국은 그 논리가 우리 발목을 잡은 거 아니냐. 미국에서는 이것이 범지역적 방어망, 즉 동아시아의 미사일 방어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대다수의 미국 전문가도 그걸 긍정하는데 우리가 그 입장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국 방어용이라고 주장한 건 주로 한국 측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비용 부담에 대한 미국의 요구도 그 주장에 자연스럽게 편승하면서 우리 측의 압박으로 구체화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가지고 그 단지 이번 10억 불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국방비 증액을 압박함으로써 결국은 미국 무기를 더 사게 하려는데 궁극적인 트럼프의 뭐랄까 상업적 외교의 끝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글쎄요. 국방비 증액은 미국이 꼭 압박하지 않더라도 네. 필요에 의해서 증액되어 온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걸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사드까지 지렛대를 사용해서 적변에 들어오는 걸까요? 최초의 트럼프 발언이 문제가 된 로이터 인터뷰 전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예. 한미 FTA를 이야기하는 중간쯤에 미국의 제조 국방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 예.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국방 산업이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매개체라고 봤을 때 예. 그 다음에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트럼프가 지시한 내용은 사드 하나만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예. 동맹국의 책임과 비용이라는 두 가지를 분담할 수 있는 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협상해라. 예. 그 대상도 한국만이 아니라 나토까지 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드 때문에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서 말하는 책임 분담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국의 안보에 대해 미국이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예. 그 책임을 이제 공정하게 나누자. 그렇다면 뭐냐 하면은 한국이 자체 방어를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쓰라는 뜻입니다. 예. 이것은 항상 미국의 정해진 논리였어요. 결국은 3.36%를 GDP 대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미국이 2.4%밖에 지출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 비해서 부당하게 많은 부담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미국 수준으로 높여달라?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 숫자는 구체적인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데요. 예전에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주로 예. 오바마 정부 때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때 4% 수준까지 증액해달라는 예. 구체적 요구도 있었죠. 안 되면 3%라도 올려야 될 판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국방비의 4%면은 약 70% 증액, 예. 3%면은 약 25% 현재 국방비를 증액해야 됩니다. 예. 지금 아시는 것처럼 김관진 안보실장은 재협상 가능성을 맥마스터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대로 기존의 네. 약속대로 갈 뿐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10억 불을 낼 필요는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게 맞다면 김관진 실장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뭐 얼마 뒤면 금방 알게 될 거를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유감스럽게도 그 사이에 정권이 끝납니다. 예. 아주 묘한 시기에 이 문제가 걸려버렸고 이 문제 행위자는 3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말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 예. 말을 전해야 되는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예. 그다음에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김관진 안보실장. 예. 이 세 사이에 의사소통이 어떻게 됐느냐는 것이거든요. 예.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일단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안보참모 입장에서는 곧 사표 쓰고 나갈 사람인데 예. 불과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금방 재협상이 안 된다면은 어쩌면은 차기 정부로 이 문제를 미뤄서 계속 이어갈 생각도 했을 법합니다. 예. 그게 바로 재협상의 실체가 될 수 있고요. 예. 또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 그때 수행했던 백악관의 외교정책 보좌관이 다음 대통령이 사드 문제는 결정할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미국이 한국의 이 특수한 정치 상황에 대한 고려가 매우 좀 복잡하지 않은가. 예. 그래서 김관진 실장하고 재협상을 해도 중간에 나갈 파트너라는 이런 점들이 무언가 있는 그대로 재협상의 요구를 전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는가. 예. 이런 추정도 해보는 것이죠. 그 당초에 체결한 합의서 문제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이면 합의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곤 하는데 그건 사실 뭐 알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게 2026년까지는 봉인이 된 상태입니다. 네. 국회가 혹시 결정하면 그걸 열어볼 수는 있습니까? 여러 차례 자료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약정서 자체도 열람을 못했고 그 목차도 저희는 모릅니다. 예. 무엇을 약정했는지 그 내용 자체가 비밀이에요. 저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사실은. 예. 왜 공개를 못할까? 배치하는 건데. 그리고 뭐 안보 관련이라고 얘기하면 상당 부분이 이렇게 가려지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겠죠. 아니 이 부분은요, 뭐 환경 문제, 법적인 문제, 군사적 문제 여러 가지 검토했을 건데 예. 아예 그 자체 전체가 다 밀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비밀 협상이 있었다면 작년에 체결한 약정보다는 올해 16일부터 26일 사이에 열흘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몇 월입니까? 이번 달입니다. 예. 4월 16일까지 한미가 대선 전에 사드 배치가 어렵다고 다 의견이 일치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열흘 뒤에 26일에 이것이 어떻게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정과 별개의 추가적인 비밀 협상이 있지 않았다면 이게 이렇게 들어올 리는 아무도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비밀 협상의 목적은 뭡니까?
저는 이거 사실 추측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미 측의 의견을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책임 예.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 측에서 강변하는 것은 뭐냐면 26일 날 새벽에 들어왔을 때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예. 한국 정부하고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는 거예요. 김관진 실장이? 미 측의 주장입니다. 예. 한국 측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물론 김관진 실장일 가능성이 높은데 못 들어온다는 사드가 26일 날 들어오기 전에 그 중간 어느 시점에 이 사드를 대선 이전에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는 무언가 요구사항이 있었음에 틀림없고 예. 그것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돼서 전격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성주에 가봤습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배치냐 하면은 배치단 뒤에 가보셨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어제 갔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성주에 사실 이거는 뭐 이제 공사판에 전략무기를 들여놓은 거거든요. 예. 그 자체도 비정상이지만 이 사드의 레이더 고출력 레이더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예. 한전이 그 고압 전선을 아직 깔아놓질 않았어요. 기반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정상 가동이 안 돼서 유조차를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게 어제 성주 주민한테 막힌 겁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정상 가동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닌 이런 상태로 한동안 가야 됩니다. 따라서 도대체 왜 이렇게 급하게 들어왔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비정상적인 배치가 사드 예. 찬성론자 입장에서도 이상해요. 저같이 예. 반대해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드를 빨리 들여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제 곧 옆에서 포크레인 땅 파고 예. 건물 이제 저 공사가 들어갈 건데 여기다가 배치한다는 이런 모양은 다른 어떤 그 정치적 판단이 없으면은 군사적 합리성은 없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음 정부를 누가 담당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재협상 요구는 들어와야 되고 재협상의 요구가 들어오면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네. 거기에 무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방비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한창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방위비 증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협상할 수 있는 그 지렛대라고 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협상 이전에 진실이 뭐냐 도대체. 예. 왜 정부가 했던 것과 달리 모든 일련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예. 사드 배치 결정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는 정말로 이 진실이 궁금합니다. 예.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다음번에 재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는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정의당 소속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o, I informed South Korea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if they paid. Nobody's going to do that. Why are we paying $1 billion? It's a $1 billion system. 네, 공짜로 미군 쓰는 한국, 푼돈에 불과 쥐꼬리만큼 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런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에 더 받겠다라는 거죠. 앞서 들으신 대로 지난주 사드 비용과 관련한 발언을 한 것도 이런 주장과 맥을 함께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팩트체크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는 트럼프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실제로 네. 한국이 내는 돈이 얼마입니까? 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방위비라고 통상적으로 부르는데요. 네. 이걸 한국과 미국이 나눠서 낸다 그래서 분담금이라고 표현하죠. 한국의 분담금은 이렇습니다. 2014년 9,200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증가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협상을 통해서 5년 단위로 이 분담금을 새롭게 매깁니다. 이건 2014년 2월에 양국이 맺은 9차 협정문입니다. 통계청의 물가 상승률만큼 합산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근거로 내년까지 금액이 대략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1조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걸 두고 트럼프는 푼돈이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대체 총액이 얼마고 또 미국은 또 얼마나 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네,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 총액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는데 네. 한미 양국 다 분담금의 총액은 극비리에 붙였다고 합니다. 네. 공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이걸 추산해 봤습니다. 미국 국방부 차관실의 예산 자료를 토대로 역추적한 결과인데요.
지난해 미국이 부담한 주한미군의 주둔비는 우리 돈으로 1조 2,854억 원이었습니다. 고정비인 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액수인데 이 금액에서 한국의 분담액을 합하면 그러면 2016년에 총액이 되는 2조 2,095억 원이 나옵니다. 네. 한국이 42%, 미국이 58%를 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에 비해서 더 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푼돈이니 공짜니라는 표현을 쓰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내냐 적게 내느냐는 결국엔 다른 나라가 얼만큼 내느냐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개념이 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한 수치를 비교하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라는 반론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수치상 비교를 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용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액션 포럼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해 있는 이들 세 나라의 분담률을 지난해 말에 내놓았는데 일본이 50%, 한국이 41%, 독일이 18% 순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 보고서에서요. 가장 중대하지만 반영이 되지 않은 비용은 토지 사용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 분담금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비율로만 보면 일본에 비해서는 적게 내고 있지만 독일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거군요. 네, 이 금액을요. 경제 규모와 비교해서 보면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2013년 기준으로 GDP 대비 분담금 비율은요. 한국이 0.068%로 가장 많았고 0.064%의 일본, 독일은 0.016%로 세 나라 중에 가장 비율이 작았습니다. 네. 2016년 비율도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일본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독일 순이었습니다.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이들 세 나라 가운데 한국의 실질적인 분담률이 결코 낮은 축에 속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한국이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트럼프 주장은 거짓으로 결론 내릴 수 있겠군요. 네, 지금 사드 1조 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잖아요. 네. 그게 어떤 맥락적인 혹은 배경적인 의미가 있느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탄생하면 내년에 미국과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저희가 취재한 전문가들은요. 이 GDP 대비 분담금을 통해서 한국이 결코 적게 내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에 명확히 인식시켜야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와전됐답니다. 예. 네, 어제 국민의당 개혁 공동정부에 관해서 발표를 한 김종인 전 대표와 안철수 후보의 발언이 좀 엇갈렸습니다. 예. 그래서 좀 논란이 됐는데 오늘 아침 박지원 대표가 라디오에서 김종인 전 대표의 말이 모두 와전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개혁 공동정부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말도 와전됐고 예. 내년에 개헌을 하겠다 이런 말도 와전됐다는 설명입니다. 예. 와전이라면 이제 사실과 다르게 전해졌다라는 건데 사실과 다릅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말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의 어제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홍준표도 개혁적 공동정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개혁 공동정부라고 올 것 같으면 모든 정파가 어우르는 그런 정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를 특별하게 배제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예. 어디를 특별하게 배제하지 않겠다. 직접 홍준표 후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질문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개혁 공동정부의 파트너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안 후보 측에서는 이걸 아무튼 와전이라고 한 건데 그러면 김종인 전 대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래서 오늘 김종인 전 대표의 측근인 최명길 의원에게 그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미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전 대표가 여러 차례 만났었다. 그래서 서로 이해를 많이 했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김종인 전 대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 선거 국면에서 후보의 발언이 아무래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전 같으면 김종인 전 대표는 대선 후보와 말이 다를 경우 나가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이해하겠다 이 정도로 맺었습니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예, 다음 키워드는 언니와 동생은 다르다입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영 씨? 박근영 예, 예. 전 유경재단 이사장 얘긴데요. 오늘 오후에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잠깐 예. 그 장면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태국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미약한 힘이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는 믿음으로 예. 예. 초반에 이제 마이크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박근영 씨의 발언은 저희가 이제 오디오를 상당히 높여서 한 거고 현장에선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마이크가 켜지지 않았던 건데요. 이 마이크가 고장난 것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에서 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나요? 예, 당직자에게 물었더니 갑자기 박근영 씨가 찾아와서 지지 선언을 갑자기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어떠한 지원을 할 수도 없었다인데요. 보통 지지 선언을 하려면 2, 3일 전에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고 쫓아내진 않았지만 마이크도 지원할 수 없었다라는 예.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당혹스러웠던 모양이군요. 예. 동생에게는 당에서 하는 대우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요즘 홍준표 후보는 이제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 마케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박 전 대통령이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교도소에서 내 차 타고 오면서 들어보니까 극도로 건강이 나쁘답니다. 예. 요즘 홍준표 후보가 가장 많이 입에 올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이런 단어들인데요. 예. 우선 아픈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친박 쪽에선 잘 모르고요. 진원지를 찾아보니까 앞서 얘기한 박근영 씨가 며칠 전에 검찰 조사를 받았었는데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언니가 좀 아프다,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법무부에 확인해 보니까 혈압이랑 식사 이런 부분은 다 괜찮다고 하고요. 우선 신체적 건강은 괜찮다라는 게 법무부 입장입니다. 그게 공식 입장인가요? 예. 예. 취재 기자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한 거고요. 예. 무엇보다도 박근영 씨 말이 정말 진원지라면 사실 확인이 힘든 게 박근영 씨는 최근에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예. 홍준표 지지 선언에 와서도 이게 박 전 대통령의 뜻이냐라고 기자가 물으니 면회를 간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는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악플이 묵플보다 낫다 하고 물음표를 좀 달았습니다. 예. 바로 정의당 얘기인데요. 지난달 중순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주식 숨겨놓은 게 만 몇백만 원씩 있다든지 뭐 있어야지 네거티브를 하죠.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세요. 네, 네거티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우선 노회찬 의원의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예.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심상정 후보의 아들 문제를 가지고 귀족학교에 다녔다. 네거티브 혹은 검증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노 의원이 이 방송 들으면 좀 곤혹스럽겠네요. 바람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바람에. 예. 우선 네거티브냐 아니면 뭐 실제로 그 검증이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심상정 후보의 아들은 2009년에서 2012년까지 경기도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 다녔습니다. 예. 2012년에 졸업을 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학교가 학비가 비싼 귀족학교라고 했는데요. 정의당 측 주장은 석 달에 약 130만 원, 한 달에 40만 원 조금 넘는데 예. 귀족학교는 아니고 또 이 학교가 그 일반 학교보다는 좀 학비가 비싸지만 사교육 금지 서약을 하기 때문에 예. 학부모로서의 부담은 오히려 더 적은 편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또 재벌가 자녀들이 땡땡 뭐 5대 그룹 안에 드는 재벌인데요. 이 땡땡 그룹 자녀들이 이 학교에 다녔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예. 다닌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대안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논란이 되면서 이 자녀들은 유학인지 전학인지 이건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학교를 옮겼다고 합니다. 학교를 나왔군요. 예. 어쨌든 정의당은 이전에는 다른 후보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나 좀 네거티브를 해달라. 뭐 노이즈 마케팅도 좋다라고 했는데 하긴 뭐 정치인들은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고 차라리 낫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당직자에게 정말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악플은 싫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당해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진 모양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8도 등 초여름 더위와 함께 건조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예, 오늘 끝나고 역시 소셜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정치부 기자들이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Grandfather was a sailor. He blew in off the water. My father was a farmer, and I his only daughter. I took up with the notion